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이정주 기자 오늘 이 코너 때문에 지금 기다린 거여가지고 앞에 좀 열을 좀 덜 올렸어야 되는데 네. 먼저 올려서 이제 예열된 김에 질문을 봐도 드리면은 그 조국 전 대표가 그 SNS 상에다가 평택을 재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이 답해야 할 10가지 질문을 올렸는데 이건 뭐 거두절미하고 많은 분들 아실 테니까 질문과 답변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드립니다. 과거 민주당 기초액사유 지역에 무공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왜 공천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제가 답 먼저 드릴게요. 1번 질문은 전 솔직히 일리 있는 지적이다. 아, 일리 있는 지적이다. 네, 이거는. 저는 인정하는. 그래요? 네. 네. 이번에는 저는 민주당 기책사유 이 지역에는 그러니까 일견 민주당도 무공천을 한번 고려했어야 된다. 일리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지도부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인정하는데 다만 이건 딱 단서 하나만 닦게요. 그러면 민주당이 무공천했다 해서 거기에 조국혁신당에 양보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을도. 아, 그렇다던 치더라도. 당연하죠. 네. 그거는 진보당의 김지현 후보도 있어요. 결국은 범진보가 빅텐트를 해서 서로 울산시장 예를 들면 단일화할 때 울산시장은 내주고 평택을은 소위 말해서 김재현 후보 진보당에 좀 도움을 받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퍼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조국혁신당도 그 퍼즐 안에 들어왔어야죠. 이거를 이렇게 서로 네거티브하고 할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무공천을 하지 않은 민주당 잘못했다. 그거는 일리가 있지만. 저는 일리가 있지만 네. 그 이후에 벌어진 일 있죠. 거기가 그럼 조국혁신당만 나가야 되냐 또는 진보당이 나가야 되냐. 그거는 진보당 뒤통수 친 게 조국혁신당 아니에요. 조국 대표 아니에요. 아니 제가 진보당 김재현 후보도 저희 인터뷰하면서 정말 서운하게 자기는 하루 전까지도 그 정치 개혁한다고 4당연대 5당연대 했잖아요. 네. 전화 한 통이 없어요. 전화도 안 받고 그랬다. 네.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다. 진보당 사람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다시는 정치 개혁 연대하냐. 그랬군요. 그거는 민주당을 욕만 하지 말고 본인도 돌아보셔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1번 답안은 그렇게 갔고 네. 2번 질문 드립니다. 김용남 후보는 28.77%를 득표했는데 평택시장 당선자 민주당 최원용 후보 득표율 59.76%나 민주당 평택시 비례득표율 50.9%에 비해서 왜 훨씬 적은 지지를 받았습니까? 저는 이 김용남 후보 자리에 답을 이렇게 드릴게요. 김용남 후보 자리에 그러니까 예를 들었고요. 지금 조국 대표랑 친한 분들 있죠. 뭐 주변에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김용남 후보 자리에 최강욱 의원, 유시민 작가.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넣어 보십시오. 이거 김용남 후보 자리에 누가 가도 이렇게 나와요. 왜? 조국 대표 자기가 나왔으니까. 아니 본인이 표 깼잖아요 지금. 최원영 평택시장 후보는 당선자는 진보 진영에 지금 균열이 없이 나온 거예요. 균열이 없이 나오니까 당연히 59점 나오죠. 여기 평택을 자리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 이병진 의원이었잖아요. 이병진 후보 1대1 구도에서 붙었어요. 2024년 총선 때. 그때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여기가 국힘제로 할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진보 쪽에 후보 단일화가 되잖아요. 그게 진보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한 명의 후보가 나오잖아요. 수렴돼서 무조건 이기는 지역이에요. 근데 김용남 후보를 왜 여기에 대해서 적은 지지를 받았냐? 자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런 설명이다. 다 똑같아요. 누가 바로 나도. 이어서 질문 드립니다. 네. 조국 후보는 27.24%를 득표를 했는데 조국혁신당 평택시 비례득표율 7.59%에 비해서 왜 훨씬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야, 이거는 저는 이 질문 자체도 이게 지금 스스로 자기 디스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나의 존재감은 우리 당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 잘났다 이 소리 하는 겁니까? 이걸 지금 질문이라고 넣은 거예요?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 반성해야 혼자 된다. 아니 원톱 당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뭐 맨날 물어보면 조국혁신당은 조국이라는 일당 독재가 아니다. 조국의 1인 정당이다. 이게 지금 수치가 1인 정당인 걸 보여주잖아요. 혼자 당 안 키우고 뭐 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2번, 3번 질문에 합산 질문이 4번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갑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절반 정도는 그러면 왜 조국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고 보십니까? 네거티브 효과죠. 사실은. 그리고 조국 후보님,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세 가지 이유 들 거예요. 첫 번째, 김용남 후보 네거티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게 뭐든 간에 진보진영의 단일화든 뭐든 처음부터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고 그게 옳든 그렇든 간에 진보 진영에서 서로 네거티브 하다가는 잘못하면 진보 후보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ARS나 여론조사에 잘 응답하지 않고 그런 기미가 초반부터 있었어요.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다.
그를 통해서 어부지로로 유이동이 당선될 수 있다는 게 이미 선거 한 달 전부터 경고가 돼 있었어요. 그거를 본인이 그대로 실천했잖아요. 네거티브 엄청 해서 사람들이 평택을에 있는 민주당 사람들은 일단 여론조사에 응하질 않아요. 잘 안 잡히잖아요. 여론조사 꽃도 여기서 잡기 힘들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 정도로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조국 후보에게 왜 절반을 투표했냐? 당연히 깨지니까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그러니까 정치 혐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 후보는 네거티브 효과를 해서 톡톡이 그러니까 본인 표 뺏어오는 거는 이득을 본 거예요. 전체 파이가 100이면 진보 지원 표가 100이에요. 50표로 쪼그러나 50에서 절반을 갖고 온 거죠. 그냥 그대로 붙으면 50표 갖고 갈 거를 전체 50명을 예를 들어서 50명을 기권시키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작은 파이에서 25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진 거예요. 아, 그렇게 우리 이정주 의원 진단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다음 질문 이렇습니다. 조국 후보가 김용남 후보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부업체를 사실상 소유하고 대리인을 통해 운영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면 민주당과 김용남 후보는 이를 전혀 비판하지 않았을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뭐 이거는 두 가지 하나만 짚고 여러 언론 보도가 아니라 하나죠. TV조선이죠. 말을 바로 하셔야지. TV조선이 쓰고 나서 나머지는 그걸 받아서 쓴 거지. 그게 무슨 여러라고 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모든 기사는 여러 언론 보도예요. 나왔다 하면. 그러니까 이건 TV조선을 처음에 시작한 거고 녹취록이 TV조선 하나 단독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전혀 비판하지 않을 것인가? 비판하죠. 왜 안 합니까? 저도 비판했어요. 저도 김용남 후보 여기 제가 경향TV 나와서 얘기했을걸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사기관에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대부업법으로 그래서 이 조국 혁신당하고 그 당시에 조국 신당 이거 가지고 엄청 논평도 엄청 많이 냈어요. TV조선 기사는 기사대로 나오고 그래서 대부업법 위반 등등으로 고발됐잖아요. 근데 고발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결론이 안 나온 거예요. 14일간 선거운동 기간에 결론이 안 나온 거예요. 아니 그렇지. 명확하게 무슨 수사기관이라든가 공신력 있는 신뢰받는 기관에서 김용남은 대부업자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낸 바가 없는 거예요. 14일간 네. 어떻게 결론을 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혹만 있었던 거지. 당연하죠. 네. 이걸 확정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확정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이 사람을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김용남 후보가 만약에 그 녹취록이 뭐 짜식기든 뭐든 이런 의혹이 있어요. 본인은 그래 반박했으니까 김용남 캠프는 그래 반박했거든요. 근데 저는 단서를 달았죠. 만약에 김용남 후보가 거짓말하고 이게 사실이다. 그러면 김용남 후보는 그에 맞는 선거법과 선거법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대법법 위반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배지 날라가거든요. 배지 날라가야 된다. 그리고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했어요. 줄고 맞아요. 저는 네. 김용남 후보를 옹호하지 않았어요. 다만 지금 알 수 없는 걸 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단정해서 말합니까?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하지 않았을 건가? 비판하죠. 당연히 근데 그 조건에 맞는 비판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의혹 수준에 맞춰서 비판을 했어야 됐다. 당연하죠. 네, 그런 말씀 주신 거고. 6번째 질문은 조국 후보는 선거 기간 중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민주당과 김용남 후보는 왜 단호하게 거부를 했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게 제일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에요. 제가 오늘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자, 적어왔어. 자, 뭐? 김용남 후보 뭐 단일화를 조국 후보가 단일화를 보세요. 선거 기간 중 단일화가 필요하다 입장을 견지했다 이거죠. 네. 이것도 이제 선거 기간을 또 5월 21일로 잡고 막 아, 나 별 짜치는 소리 뭐 말하려고 하는지 알겠다 나 지금. 네, 네.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래서 제가 4월 20일이요. 자, 선언하고 나서 이 기사 나온 겁니다.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 나가셨어요. 4월 20일에. 이때 뭐라고 했냐면 단일화 물어봤거든요. 네. 물어보니까 혹시 이 사회자가 물어봐요. 단일화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매우 아슬아슬하게 세 표 차로 이길 수 있다고 본다. 자기가. 그러면서 민주당이 맡겨야 되나 조국에게 맡겨야 되나 주민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저는 제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자연스럽게 판을 정리해가는 일들이 앞으로 40여일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예로 각 후보들이 실력과 경쟁력을 드러낸 뒤 거의 마지막 얘기 이게 이제 막판 단일화 얘기예요.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민주당 후보가 나은지 조국이 나은지에 대한 판단을 자연스럽게 하실 일이 온다. 보세요. 유권자들이 민주당 후보가 나은지 조국 후보가 나은지 이거는 뭐냐면 각자 도생으로 붙겠다는 소리입니다. 아, 각자 도생으로. 유권자들이 판단한 거잖아요. 내가 판단한 게 아니라. 근데 막판 단일화에 대해서는 이거는 막판 단일화 마지막 얘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뭐라고 하냐면 계속 각자 달려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각자 달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5월이에요. 자, 이게 4월 달 얘기고 5월 27일에 한판 승부 토론이 나와요. 저희 CBS에 토론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유이동 후보가 제 기억에 유이동 후보가 앞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5명 다 앉아 있는데 단일화를 물어봐요, 사회자가. 5월 27일인가 선거 일주일 앞뒀어요, 이때. 그러니까 사전 투표는 그 다음 날 시작해요. 바로 29일 날 하니까. 네, 바로 시작합니다. 네. 바로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유이동 후보한테는 여기 앞에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단서를 달아요. 유이동 후보에게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유이동 후보가 될 일은 없으니까 지금 단일화라는 게 김영하 후보 또는 조국 대표 이 둘 중에 하나가 당선되니까 이게 국힘제로는 달성이 된다. 이 소리를 해요. 단일화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가 국힘제로 슬로건을 걸었잖아요. 네. 단일화 안 하면 혹시 국민의힘 되면 어떡하냐 이 질문을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처져 있으니까 여론조사상 지금 지표상 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 둘이 경쟁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말해요. 아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본인은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끝까지 견지했다고 하지만 뉘앙스를 잘 파고 들어가잖아요. 견지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어차피 7번 질문 이어져. 7번 질문 읽어드리면 당 자체 여론조사에서 샤이 유이동을 간과하고 단일화 없이도 이긴다고 판단한 건 아닙니까? 민주당을 향해서 묻는 겁니다. 네. 이거는 네. 본인이 이렇게 생각한 거지. 지금 샤이 유이동 간과하고 단일화 없이도 이긴다고 판단한 거는 조국 대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가 봐도. 그리고 제가 이게 조국 대표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말과 행동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막판에 단일화하자. 야 우리 단일화해야 돼. 단일화를 말로 합니까? 제가 말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일화를 하려면 단일화에 맞는 방법론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 당대표 대 당대표로서 뭐 전격 제안을 한다거나 그렇죠.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으로 뭔가 굉장히 핫한 자리를 만든다거나 내지는 네. 내가 나중에 막판 단일화 생각하고 있어. 자 4월 20일이에요. 내가 5월 27일쯤 가서 한 달 후에 단일화를 해야겠어. 자 구 기자님이랑 저랑 만약에 우리가 단일화 방송을 해야 돼. 네. 질문한 기자랑 경향TV가 우리가 시너지를 내서 단일화 방송을 해야 돼. 나중에 투표할 때 같이 합동 방송을 해야 돼. 네. 제가 평소에 경향TV 씹으면 어떻겠어? 너랑은 절대 안 하지 내가. 경향TV 그거 뭐 알고 보니까 뭐 국회 뭐 법조통 아니야 그거? 정치 아무것도 몰라. 뭐 이러면서 제가 방송에 맨날 씹어대. 나중에 합동 방송 할 수 있겠어요? 그 가능하겠냐고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단일화를 하려고 했으면 네거티브를 그 세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말로는 뭘 못합니까? 말로는 저도 코스피 2만도 만들 수 있어요. 내 2만 만들게. 몰라. 방법은 몰라. 그냥 그때 가서 2만 만들면 되지. 방법론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단일화는 행동으로 하는 거고 그 행동의 시작은 뭐냐. 정말 조국 대표가 단일화 하고 싶었잖아요. 네거티브의 뎁스를 조절했어야 돼요. 저는 네거티브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좋아. 검증에 일부 있으세요. 100번 양보할게요.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검증을 가족사까지 꺼내서 그렇게 구덩이를 지하 4층 5층까지 파버리는데 누가 단일화 합니까? 자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기분 나빠서. 근데 말로는 단일화 외치는데 행동으로는 절대 단일화를 못하는 코스로 가는 거예요. 김용남 후보가 어떻게 단일화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답변이 8번 질문하고도 이어지는 것 같은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선거 기간 내내 조국 후보 사퇴를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생각하는 단일화는 조국 혁신당 후보 사퇴를 통한 단일화일 뿐인가 이렇게 물었는데 그 역시도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조국 혁신당 사퇴는 박지원 의원의 생각이지 일반 사람들 봤을 때는 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다들 그 후보 기간에 뭐라고 하냐면 너무 위험하다고 말한 거예요. 조 대표 너무 위험하다. 왜냐면 네거티브를 하더라도 정도가 있다니까요.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수위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리고 조국 대표 말한 대로 뭐 외부쇼 나와서 그 말했잖아요. 네거티브는 뭐 프레임입니다. 후보 검증 안 할 겁니까? 저희는 뭐 검증이라고 정당한 검증을 한 거래요. 검증 필요하죠. 검증을 안 하겠다는 후보가 어디 있어요? 검증을 안 했다는 언론이 어디 있습니까? 검증 필요합니다. 근데 검증 필요한데 만약에 단일화를 하려고 하면 내가 만약에 나중에 단일화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수위 조절을 하고 해야 돼요. 그거는 현실 정치입니다. 근데 검증을 그렇게 진짜 우주 끝까지 해놓고 나서 근데 그렇게 따지면 유이동 후보한테는 검증 안 했잖아요. 김용남 후보 하는 거에 10분의 1만 해봐요. 김용남 후보 두드러 팬다고 검증 하나도 안 해서 유이동 후보 올라온 거 아니에요? 냉정히 보면? 그럼 등가의 원칙으로 하든가. 네. 김용남 후보는 그렇게 주구장창 때려요. 가족사 다 꺼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그 질문의 마지막 귀결점은 9번, 10번인데 네. 함께 통합으로 묻겠습니다. 9번 질문은 민주당은 2028년 총선에서도 조국혁신당 후보에게만 사퇴를 강박하는 전략을 취할 것입니까? 10번 마지막 질문은 민주당은 6.3 선거 전 합당을 제안했으나 내부 이견으로 합당을 중단했고 6.3 선거 기간 중에는 단일화도 거부했고 합당도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에게 조국혁신당은 상임위와 본회의 표결 시 숫자 채우기를 위해 필요한 존재에 불과합니까? 이런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10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는 똑같이 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몇 번 말했죠. 조국 대표 그 지금 민주당이 뭐 선거 전에 그 1월에 이제 합당 제안한 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 내기 중단했고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단일화 거부했고 뭐 합당도 안 했다 이제 민주당의 책임론을 넘기잖아요. 이분은 이제 약간 역사적 보면 선택적 발췌의 역사 서사를 써요. 2025년에 이 감옥에서 출소한 다음에 8개월 만에 나왔죠. 예, 징역 2년 받았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8개월 만에 그 사면복권 해주거든요. 지지율 급락합니다. 새 정권 들어와서. 이게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었거든요. 어쨌든 형기의 절반도 안 채우고 풀어줘요. 풀어주는데 풀어주자마자 2025년 10월 13일인가 조선일보 인터뷰를 해요. 그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기자가 물어보거든. 이게 민주당이 단일화, 그러니까 합당에 대한 프레셔가 있을 거다. 압력이 있을 거다.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되냐면 우리는 스타트업이고 영세 상인이다. 너무 몰아붙이지 마라. 그때 단일화를 거부하거든요. 아하. 합당을 거부해요. 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의 색깔을 보여주겠다예요.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그리고 뭐 중대선거구제 이런 것들이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는 정책으로 말합니다. 좀 더 왼쪽으로 간 네, 정책들. 맞죠? 맞아요. 전 동의해요. 저는 그 당시에 그 아름다운 조국혁신당의 그 모습에 동의를 한다니까요. 그 당시 말만 보면.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에 위배된다예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중도 보수당이라고 표방하는 민주당보다 좀 더 혁신적이고 좀 더 개혁적인 방향에서 정책을 끌고 나가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내지는 중대선거구 도입이에요. 민주당은 반대하니까 이걸 합당해서 이걸 이뤄낼 수 없다고 말하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왜 지금 합당하려고 그래요, 이제 와서? 아니, 작년 10월에는 정당 민주주의 위배된다며요. 그렇게 이렇게 이 모든 게 이걸 무대뽀식으로 합당하게 되면 이게 정당 민주주의, 각 정당이 지향하는 지향점이란 게 있는데 이렇게 차륵차륵 뭉쳐버리면 우리는 잡아먹힌 거 아니냐라고 항의를 했었어요. 왜 그때 말고 지금 틀립니까? 그럼 그 정당 민주주의는 어디 집신처럼 던진 거예요, 이제? 그 중대선거구제, 소위 말해서 그 차별금지법 제정, 그건 누가 할 거예요, 이제? 그때는 그거 주장하면서 합당 거부했거든요. 제가 그때랑 지금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알아요? 조국혁신당이 지지율이 호남에서 3% 나온 거. 선거 직전에 원래 한 9점 몇 프로 나왔어요. 제가 여기서 말했잖아요. 그 조선일보 인터뷰할 때만 해도 호남 지지율이 두 자릿수 내지는 9% 정도 나왔어요. 그러다가 연말로 갈수록 강미정 전 대변인 사건, 성비위 사건 해결 못하면서 쫙쫙쫙 내려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3, 4% 나와요. 전국 단위뿐만 아니라 그 호남에서도. 그러니까 상황 변하니까 이제 분리하니까 합당하려고 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갖게 되죠, 사람들이. 너 잘 나갈 땐 안 하려고 하다가 너 궁하니까 합당하자고? 그럼 명분을 정당 민주주의 삼지 마세요. 그냥 나 잘 나갈 땐 안 하겠다. 나 요새 궁하니까 합당하자.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그게 말하기 쪽팔리면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무슨 정당 민주주의 얘기합니까? 그러면 불과 1년도 안 됐어요. 불과 지금 8개월 됐거든요. 네. 작년 10월이면. 8개월 전에 조국 대표가 주장했던 정당 민주주의 어디 갔어요? 그거 먼저 답하셔야죠. 그리고 뭐 사퇴를 강박하는 전략을 취하는 총선에서. 네. 아무도 나오세요. 그냥 나오세요. 전국단이 다 출마시키면 돼. 아무도 사퇴 강박 안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가 보기로는 민주당 의원들 전화해보면 조국혁신당 죄송한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사퇴? 누가 사퇴하라 했어요. 박지원 의원만 평택을 해서 왜? 박지원 의원은 이것도 앞뒤 맥락을 자르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조국 대표가 살 길은 김용남 후보랑 둘 다 너무 격화된 거예요. 그 공방전이 너무 격화된 거예요, 지역구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민주당하고 이제 생태계가 너무 세게 나니까 6.3 지선 이후에 그러면 정말로 평행선을 달려야 돼. 박지원 의원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들었던 방송에서 이렇게 말해요. 조국 후보가 지금이라도 사퇴를 하는 게 민주당에 나중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격화된 상황에서 사퇴를 하면 사실은 알아. 예. 네, 사실 김용남 후보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한테 사퇴한 마당에 네거티브 했다고 난 당신 얼굴 안 봐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렇지. 예. 그럼 사퇴하면
후보 단일화 되고 최소한 조국당이나 조국 대표가 민주당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합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사퇴를 했으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사퇴를 했으니까 나중에 그걸 명분으로 앞에 네거티브 한 거를 좀 본인이 아이 그래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하면서 서로 트레이드오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원은 그 후당까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걸 왜 사퇴를 해야 되는지를. 근데 요거만 쏙 빼서 사퇴해라. 그 소리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야. 저는 박지원 의원의 의견을 네. 반대하지만 박지원 의원이 말한 건 그거예요. 그 하나의 방법이었고. 지금 와 이정주 기자 20분 동안 혼자 잘 떠드네. 보니까 지금 대단한 생각이 들고 지금 티끌모아 태사님, 허니비님, 이선희님, 듀듀두님, 빛나님 등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이정주 기자 시원하다, 잘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선휘 클리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님 인사권에 왜 이렇게 여당이나 속칭 지지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딴지를 걸까요? 시간을 들이고 기다려줄 수는 없나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이목주님 같은 경우에는 팩트 체크해주는 이정주 기자님, 강수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치지 마시고 우리나라를 위해 진실된 목소리를 내주세요 해주셨는데 정말로 하나하나 소중한 의견이고 아직 마지막에 정말 꽃을 피우네요 우리 이정주 기자가. 네. 이정주 기자의 마지막 소감 들어보기 전에 그 우리 경향TV 설문조사 방금 전에 하나 했던 거 이제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한찬식 변호사를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했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다. 15,000명 넘게 투표해 주셨고 응답자의 78%가 잘했다. 못했다가 15%, 보통이다가 6%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정주 기자의 한 줄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오늘 아침에도 이제 조국혁신당 지금 권한대행이죠. 신장식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조국혁신당에 제가 그 진짜 애정어린 말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한테 이제 맨날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 맨날 비판하는 기자다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이미지 형성이 돼 있기도 하죠 실제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저의 이전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제가 몇 번 말했죠.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 에피소드 딱 한 번 얘기했는데 제가 2024년에 영광군수 보궐선거 때 그때는 최빈선 역할을 잘하는 조국혁신당 홍보를 많이 해줬어요. 인터뷰도 몇 번 해줬고. 왜냐하면 실제 그때 말했던 아까 중대선거구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정치를 위해서 필요하다 보거든요. 그리고 군소정당의 그런 원내 입장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호남 출신이야. 호남의 매기론 필요합니다. 호남에 민주당의 독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맨날 공천 이꼬르 경선 이꼬르 본선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TK에서 국민의힘, 호남에서 민주당 일당 독재적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견제해준 정당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 지지했었어요. 왜? 한국 정치에 정말 매기 역할도 하고 좋은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모 최고위원이 저녁에 9시 반인가? 전화가 와요 저한테. 자기 당원들하고 있대. 술자리에 맥주 한잔 하면서. 이 기자 여기 좋아하는 당원 너무 많아. 바꿔줄게. 제가 통화도 하고 그랬어요. 2024년에는 네. 그거 하고 나서 저를 좋다는 사람이 그게 많아서 제가 그 정도로 친했다니까요. 그때 별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인기 그렇죠. 많지만. 네. 아니 혹시 만약에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거짓말 친 것 같으면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통화 놓칠 수 있으니까 틀어드릴게요. 아니라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틀어드릴 테니까. 근데 그 정도로 조국혁신당하고 친했어요. 제가 홍보 많이 해주고. 왜냐면 저는 조국혁신당의 쇄빙선 역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비 있기 전이니까 그런 약간 진보적이고 지역 정치에 활기를 주고 여러 가지 역할론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딱 2025년 9월에 강미정 전 대변인 이제 피해자죠. 성비 사건, 갑질 사건 딱 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당의 본색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취재를 하는데 미쳐버립니다. 진짜 소위 말해서. 네, 도저히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래도 애정이 있던 당이니까 취재를 하면서도 몇 번 조언해줬어요.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일을 이렇게 처리하지 마라. 쇄빙선답게 인권을 소중히 하는 당답게 민주당보다 훨씬 더 진보적으로 좀 해주라. 안 돼. 결국은 여기까지 왔어요. 그걸 지적했더니 바로 잡혀찍혀서 제가 정경심 씨가 페이북에서 포워딩해서 저 찍었잖아요. 나중에. 여기까지 정말 왔는데 제가 조국혁신당의 문제가 처음에는 조국혁신당 그 당 자체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더 제가 가보니까 이거는 조국 대표의 문제예요. 왜냐? 이 말 하려고. 조국 대표는 굉장히 특이한 합법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번에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본인은 나는 단일화 뭐 주장했니 이런 거 있잖아요. 앞뒤 맥락을 자르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평택을 가는 거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조언해주고 싶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평택을 가면서 국힘제로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처음부터. 평택에는 원래 단일화하면
민주 진보 진영의 땅이라니까요. 음. 이번에도 김재현 후보든 조국 대표든 예를 들면 김용남 후보든 그 누가 됐든 한 명으로 통일이 됐잖아요. 후보가 이겼겠지 그거는. 이겨요. 네. 지금 둘 다 하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국힘제로란 말을 쓸 수 없는 땅이라니까요. 마찬가지 제가 한번 비유 들었죠. 하남 갑에 이번에 이경재 후보가 이용 후보 뭐 1400표로 이기잖아. 거의 간발의 차례였어요. 간발의 차로 이용이라는 윤석열 가방무찌 내란숙의 가방무찌한테 1400표 차로 이긴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거기 조국 대표 찔러봤어요. 보세요. 거기 국힘제로 되겠어요? 이번에 이용이 또 됐을 겁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조 대표 논리를 보면 어느 지역구를 가도 다 국힘제로가 아니라 민주당 제로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본인이 지금 민주당 제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국힘제로를 얘기하려면 부산을 갔어야죠. 한동훈 꺾었어야죠. 그럼 제가 인정했을 겁니다. 대선 후보로. 정말 잘했다. 지더라도 명분이 있었죠. 대구 달성? 이진숙? 우리가 그렇게 야박한 사람들 아닙니다. 본인 고향도 아닌데 조국 대표를 대구로 가라. 가란 놈이 나쁜 놈이야.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근데 부산은 자기 고향 아닙니까? 네. 부산 정도는 한동훈 전 대표랑 라이벌 관계잖아요. 가서 승부수하는 거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하고 많은 지역구 중에 평택, 안산 예를 들면 뭐 아까 말한 하남 이런 데 있잖아요. 수도권으로 와버리면 여기가 격전지가 된다니까요. 원인과 결과를 바꿔놓은 사람이 조국 대표예요. 근데 거기다 내놓고 신장식 오늘 나와서 하는 말이 뭐 라디오 나와서 진보 진영의 UFC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거기를 민주당이 공천하면서 UFC 경기장으로 만들었다 이 소리. 그게 아니라 거기는 애당초 조국 대표가 가면 안 되는 경기장이라니까요. 진짜 UFC를 하려면 진짜 경기장을 갔어야지. 왜 유치원생들 노는 곳에 와서 UFC를 하려고 합니까? 거기서 룰도 안 맞는 짓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호도하는 논리 있잖아요. 국힘제로 하면서 평택을 가고. 네. 아 제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니까요. 처음부터. 국힘제로를 외치려면 부산 북갑 정도는 갔으면 저는 응원했을 거예요. 잘한다.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이 만약에 그때 하정우 수석 있었잖아요. 저도 비판적인 기사를 썼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니 왜 조국 대표가 민주 진보 진영의 단일화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소위 말해서 계엄세를 거꾸로 국민의힘 거꾸로 갔는데 왜 민주당이 재뿌리냐. 단일화해라. 이런 기사를 썼을 거예요. 근데 평택을에는 김재현 후보가 먼저 가 있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거기다가 고춧가루 뿌려놓고 이제 뭐 민주당이 어쩌니 저쩌니 논리가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아 지금 그 유포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정주 기자 출연료 더 주세요 하셨는데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말하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네. 나디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정주 기자님 왜 경향 TV만 나오면 이렇게 피를 토하나요 하셨는데 아무래도 뭐 제가 분위기를 잘 만드는 이유도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정주 기자 하고 싶은 얘기들을 본인 사회 볼 때는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한 논리가 풍부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얼마든지 정말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 형식에도 구애받지 않고 잘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고 황유애님 같은 경우에 이정주 기자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는 진짜 조경신당 생각해서 한 소리예요. 저한테 뭐 비판한다 하지만 명분을 가지고 가면 예전에 네. 2024년 그 당시 영광구수 선거 나갈 때 알아. 그때처럼 재보궐선거 나갈 때 아니 그렇게 좋은 정당으로 좀 돌아와 주세요. 제가 확실히 그 성비 사건 이후에 이 당이 이상해요 진짜로.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취재하면. 제가 그 거짓말 얼마나 많이 들은지 알아요? 대변인한테도.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정주 기자 이만해서 보내드리고 또 내일 그 오후에 또 방송하셔야 되니까 네. 잘 준비하셔가지고 방송 알겠습니다. 잘하길 빌고 저희는 또 이정주 기자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